카드사는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줄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자분들 어렵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9년 반 만에 최고치라는 뉴스도 봤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최근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점심값만 해도 카드 대금 나갈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겨우 버텼는데 코로나 끝났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 받았던 대출금은 원금 상환을 해야 하니 버티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도 주식 코인 관련 개인회생 상담이 많다가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분들의 개인회생 상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판단 기준과 유의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월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133만원, 2인 가구 220만원, 3인 가구 280만원, 4인 가구 34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는 링크 영상 확인하시고요. 사업을 계속 유지하실지 폐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실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기준은 작년 사업장의 순이익이 얼마였냐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상세한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본인께서는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보시고 최저 생계비 이상인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다면 일단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을 유지할지 폐업할지는 다른 여러 상황들을 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지만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다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만약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장을 구하셔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은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마라톤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 소득보다 올해의 소득이 더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의 소득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되면 이미 낸 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결과적으로 1, 2년 동안 변제금 열심히 납부했는데 폐지되면 원금은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유의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이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카드 매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면 보통 2, 3영업일 이후에 결제 대금이 사업주의 통장으로 송금됩니다. 그런데 카드사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송금해 주지 않습니다. 상계라고 하는데요. 카드사는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줄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가 있는 카드사의 결제는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가 없는 카드사의 카드 결제를 유도하시고 이게 안되면 현금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카드사가 상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 후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나오니까요. 이런 분들의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의 보증금입니다. 사업장의 보증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일부 금액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되어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청산가치의 일부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는 소액 임차보증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임차보증금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폐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폐업을 하실 분들도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보통 보증금은 목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계하셔야 하는 부분은 편파변제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혹시라도 개인에게, 특히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송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은 것이라도 안 됩니다.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편파변제가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데 왜 한 채권자에게만 갚았냐는 겁니다. 더구나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갚게 되면 바로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소득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개인회생 진행할 때 여러모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극단적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원들이 있으셨다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 세금, 4대 보험료 등입니다. 돈이 생기신다면 다른 채무보다는 이 채무를 먼저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별도로 다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남는다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우선 변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 채권의 변제 기간이 총 개인회생 기간의 2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일반 채권의 변제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개인회생에 유리하시겠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분들의 개인회생은 여러모로 복잡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홀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받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